2012년 10월 29일 늦은 밤, 헌팅 시즌이었던 일리노이주 샌가문 카운티 스프링필드 외곽의 어느 한 도로. 이곳에 살던 남성 2명은 운전을 하며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였던 남성은 도로가에서 무언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고,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냥 로드킬 당한 사슴 시체겠거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혹시 이곳에 초행길로 오는 사람들이 발견된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완전히 도로 밖으로 치우렸습니다. 그곳은 가로등도 없고 키 큰 나무가 우거져 있던 곳이라 달빛도 들어오지 않던 위치였죠. 일단 차에서 내린 두 남성은 사슴 시체를 치우려 다가갔고, 가까이서 후레쉬 불빛을 비추고 무엇인지 확인하자마자 놀라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슴의 시체가 아닌 머리와 팔, 다리가 모두 제거되어 있던 상반신만 남은 사람의 사체였기 때문입니다. 이 남성들은 911로 신고전을 했고, 곧 현장에 도착한 샌가문 카운티 보안당국의 수사관들.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조 로시 수석 수사관이었습니다. 그는 형식상으론 비번이었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강력 사건이 발생하면 반드시 현장에 나서 지휘해야 하는 직급에 있었기 때문에 무전으로 소식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했던 것이죠. 로시 수사관은 당시 현장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머리와 팔다리가 무언가에 의해 강제로 잘린 듯 절단면이 비교적 깨끗해 보이는 상체만 버려져 있었습니다. 근처에 어떤 핏자국 같은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해체당한 뒤 이곳에서 버려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수사관 생활 중 이러한 사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도 참담한 상황에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 지역은 농촌이었고 강력 사건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상당히 평화로운 지역이라 이 사체의 발견은 보안당국의 수사를 맡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체의 상태로 인해 손과 발의 지문을 채취하는 방법은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도 없었기 때문에 치아로 인한 치과 기록도 추적할 수 없었죠. 하지만 현장을 조사하던 수사관 중 한 명은 사체 근처에 서 있던 가드레일에서 핏자국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용의자가 이 사체를 끌고 오면서 묻은 듯한 핏자국이었고, 사체의 어깨 부분에선 끈으로 묶었던 것처럼 눌린 자국이 나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용의자는 이 사체를 끈으로 묶어서 피가 묻은 가드레일 쪽에서부터 끌고 왔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죠. 게다가 가드레일의 핏자국을 닦아내려 한 듯한 피가 묻은 냅킨이 근처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냅킨과 함께 어떤 종이 한 장도 피가 묻은 채 구겨져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피를 닦아낸 듯한 영수증이었고, 거기엔 마트에서 상품을 구매한 날짜 및 시간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날짜와 시간은 3일 전인 10월 26일 자정쯤이었고, CCTV만 있다면 희망을 걸어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샌가문 카운티 보안당국 수사관들은 곧바로 해당 마트로 이동하였고, 다행히도 거기엔 카운터에 CCTV 녹화 기록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CCTV 영상에서 꽤 평범해 보이는 흑인 여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토막살인을 벌일 만한 사람으로 보이진 않았지만, 밤 12시경에 전동톱을 구매한 것으로 볼 때 절대 평범하게 생각할 만한 일은 아니었죠. 그리고 신용카드 신상정보 조회를 통해 그 여성의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22세의 주타샤 덴튼 맥캐스터였습니다. 샌가문 카운티에 있던 한 대학에 다니던 평범한 대학생이었고, 어떤 범죄 이력도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녀가 다니던 대학으로 가서 같은 학과 친구들을 만나서 그녀에 관한 것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쁜 이야기는 단 하나도 들을 수 없었고, 교회에 꼬박꼬박 참석하는 신앙적인 모습과 그녀의 부모님과 함께 봉사활동에 자주 참석한다는 것과 같은 매우 헌신적인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들은 일단 그녀를 24시간 감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직 아무런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의 집을 수색한다거나 하는 영장을 발부받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정말로 범인일 수도 있는 그녀가 모든 증거를 은닉해버릴 수도 있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의심되는 단서를 잡기 위해서였죠. 로시 수석 수사관은 형사들을 그녀의 집이 보이는 곳에서 잠복시켜놓고 그녀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학교를 갔다 오거나 하는 일반적인 모습만을 보여줄 뿐이었죠. 그럼 이대로 형사 수사관들은 시간을 날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형사들이 합법적으로 증거를 얻고자 할 때 사용하는 덤스터 다이빙을 시도했습니다. 24시간 관찰하던 형사들의 눈에 공공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주타샤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 모습을 발견하자마자 그 쓰레기 봉투를 모두 트럭으로 수거해왔고, 모든 형사들은 사소한 단서라도 잡기 위해 이잡듯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개봉했던 쓰레기 봉지에서 꽤 특이한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깨진 게 아니라 뭔가에 잘린 듯한 타일들이었죠.
수사관들은 이것을 보고 두 가지를 의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리모델링을 하며 잘라낸 타일, 두 번째는 사체를 톱으로 해체하다가 실수로 잘라낸 타일. 겉보기엔 깨끗한 타일이었지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이 타일들을 정밀 분석실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뒤지고 있던 형사들의 눈에 쓰레기가 아닌 듯 보이는 남성 의류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류 중 몇 벌은 군복이었고 명찰에는 맥캐스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쓰레기 봉지에선 노먼 레이멜 맥캐스터라는 짧게 잘려진 남성의 신분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기억 못하실까봐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용의자로 의심되고 있는 22세의 대학생인 주타샤의 성도 맥캐스터입니다. 22살밖에 되지 않은 대학생인 그녀의 집에서 이렇게나 많은 남성 의류가 나오다니 이것은 무엇을 의미했던 것일까요? 노먼 씨의 신상을 알아보기 위해 전산 조회 결과 주타샤 맥캐스터의 남편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리노이 주방위군 소속 군인이라는 평범하지 않은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시 수사관은 주방위군으로 연락하여 노먼 씨에 대해 물었고 최근에 열렸던 훈련에 참석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하던 차였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수사관들이 해야 하는 일은 주타샤에게 남편의 행방을 물어보는 것이었겠죠. 존 헤이스 형사팀장은 그녀에게 찾아가서 조심스레 대화를 할 수 있는지 물었고 그녀는 전혀 당황하는 모습 없이 정중하게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먹을 것을 내왔고 소파에 앉아 그녀는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는 고등학교 때 연인 관계로 시작해 결혼한 것이고 최근에 남편이 마약 중독으로 인해 결혼 생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최근에 세인트루이스에서 가져온 듯한 마약을 집에 남겨놓고 어디론가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남편이 집을 떠날 때 당시에 몰고 간 차량에 대해 물었고 주타샤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대화 마지막엔 남편이 집을 나갔을 때 군복과 같은 몇 개의 옷까지만 남겨놓고 집을 떠났다는 말을 했습니다. 헤이스 형사팀장은 이 대화를 마치고 곧바로 노먼의 아버지인 마르셀 씨를 찾아가서 아들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마르셀 씨는 아들이 마약 때문에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충격에 빠졌죠. 왜냐하면 아들은 현재 가진 직업처럼 어렸을 때부터 국가에 헌신하는 군인이 되고자 하는 꿈을 키워왔었고 마약 같은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아들이 없어졌다는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와는 노먼이 어렸을 때 이혼하여 외동아들을 성실하게 키웠기 때문에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모두 자신에게 말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떠나버렸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말을 덧붙였죠. 주타샤는 왜 시아버지에게 남편이 어디론가 떠나버렸다는 말을 안 했던 것일까요? 게다가 주방위군에서 노먼과 친하게 지냈던 한 남성에게 그에 대해 물었지만 마약이나 불성실함과 같은 나쁜 이야기를 전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딱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노먼에 대해 나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지금까지의 정황상 증거로 보자면 노먼이 마약에 중독되어 어디론가 떠나버렸다는 주타샤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듯합니다. 이 생각은 수사관들도 마찬가지였고 조금 더 확실한 증거를 얻고자 전동톱을 구매했던 마트의 CCTV를 더 살펴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자정에 또 마트에 방문한 주타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꽤 큰 용량의 플라스틱 통이었죠. 그 정도 되는 플라스틱 통은 집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며 떨어져 나오는 타일 조각들을 담아내거나 할 때 쓸만한 것이었는데요. 남편이 집을 떠나자마자 셀프로 욕실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 수사관들은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추리를 맞춰보기 위해 주방위군을 통해 노먼 씨의 DNA를 요청했습니다. 토막난 채 발견된 사체와 DNA를 대조해보기 위해서였죠. 수사관들은 그 사체의 주인이 노먼 씨가 아니길 빌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DNA 대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몸통만 남은 사체는 노먼 씨였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실을 노먼 씨의 아버지인 마르셀 씨에게 연락하여 전달했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한 마르셀 씨는 직접 스프링필드에 있는 사체 보관소에 와서 DNA 대조 결과 서류와 사체를 보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르셀 씨의 이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수사관들은 현재 강력한 살해 용의자인 주타샤를 완벽하게 체포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물적 증거를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 봉지에서 발견한 노먼 씨의 의류들과 신분증, 신용카드, 마트에서 전동톱과 플라스틱 통을 구매한 CCTV 영상, 사체가 유기되어 있던 현장에 버려진 톱을 구매했던 영수증. 완벽하게 준비가 끝난 수사관들은 주타샤에게 연락하여 보안당국으로 와주길 부탁했고 그녀는 별다른 거부 의사 없이 그곳으로 함께 자리했습니다. We were helping the guard out on a missing person
who, according to them, is a missing person in Norman. That's why we came to talk to you. And we briefly spoke at your house, and you were nice enough to come over here with us, right? 수사관은 먼저 남편과의 관계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집에서 포르노 영상을 보고 있던 남편과 싸웠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It just drew me into the wall, and I got so nervous because, you know, that's my husband. You know, Right. and he never put his hands on me like that. How long ago was that? That was about like maybe 2 months ago.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다가 어떤 말을 듣고 수사관은 지난번에 그녀의 집에 방문하여 대화를 나눴을 때 봤던 한 가지 이상한 점을 기억해냈습니다. 달력에 10월 26일에 까만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 까만색으로 색칠된 것을 보고 당시에 형사가 질문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었습니다. 남편이 결혼기념일 2주년을 함께 보내지 않을 거라고 검은색으로 지워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결혼기념일은 10월 26일 금요일이었다는 얘긴데 신문 대화 중에 갑자기 기념일이 월요일이라고 한 것이죠. 말이 헛나왔던 것일까요? 수사관은 이 부분을 되묻습니다. Hey, you said your anniversary was Monday. I can't remember when you said it was. On the 26th, but it made 2 years we've been married, and I kicked him out on the 24th. Like he actually took all his stuff on the 24th. 이상합니다. 되물으니 10월 26일이었다고 정정하는군요. 왜 월요일이라고 했던 것일까요? 어쨌든 남편이 24일에 모든 소지품을 챙겨서 떠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타샤가 쓰레기로 남편의 모든 소지품들을 갖다 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주타샤는 왜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When he left, what did he take? Everything. Everything?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주타샤. 그런데 본인 집에서 수사관들과 했던 대화 중에 그녀는 본인 입으로 옷을 제외한 소지품을 모두 들고 갔다고 했는데 지금은 싹 다 가져갔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하려면 적어도 본인이 했던 증언과는 맞아떨어졌어야 했는데 그것마저도 다르게 증언한 게 되는군요. You told us at your house that he left with nothing but the clothes on his back. Everything. Did he? Yeah. I didn't keep anything. I don't want to keep anything. Well, you know why you didn't? You threw it all out in your garbage. That's why we're here. We know where Norman's at. Where is it? You know where Norman's at. No, I don't. 주타샤의 자세는 끝까지 일관적입니다. 그리고 수사관은 그녀에게 DNA 대조결과 서류와 자택 수색영장 서류를 건넵니다. 주타샤가 신문하고 있는 동안 다른 형사들은 그녀의 집을 수색하고 있는 중이었죠. If we haven't made ourselves clear, this is a homicide, okay? What's a homicide? 그리고 곧바로 그녀에게 수갑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젠 그녀를 확실히 용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 체포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Yeah, well, under arrest or something? Yeah. I'm under arrest. Yep. You're under arrest for concealment of a homicide. There's nothing more. What I'd like to do is get this straightened out, okay? Pardon me? You want a lawyer? Okay. 그녀는 존 밀하이저 샌가문 카운티 지방검사에 의해 1급 살인 혐의, 살인 은폐 혐의, 사체 손괴 혐의, 사체 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을 수색한 결과 여러 가지 정황상 증거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먼저 PC의 인터넷 검색 이력을 조회하여 약 6개월 전부터 꾸준히 남편을 죽이는 방법, 남편을 죽이고 벗어나는 방법과 같은 것들을 검색했다는 증거를 찾아낼 수 있었고 쓰레기 봉지에서 수많은 양의 비사인 공병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비사인은 저만액의 성분인 테트라이드로졸린의 한 제품의 이름으로 눈에 넣는 게 아니라 직접 섭취를 하게 되면 섭취량에 따라 현기증, 구토, 호흡곤란, 발작 등의 부작용이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검의를 통해 노원에 관해서 테트라하이드로졸린의 함량을 조사해봤더니 꽤 위험한 양의 성분을 섭취했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제공해줄 만한 주요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타샤의 대학 동기였으며 10월 달에 주타샤에게 총알이 들어있는 총을 빌려준 적이 있었는데 돌려받을 땐 2발이 비어있던 채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범행 방식을 이렇게 유추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그녀는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 먼저 비사인에 섞은 음식을 먹였고 그것을 먹은 남편은 부작용이 와서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었다. 그 사이에 그녀는 빌린 총으로 남편의 머리를 쏴서 살해하고 전동톱으로 머리와 팔, 다리를 잘라냈다. 그로써 몸무게가 200파운드 정도 나갔던 남편을 비교적 쉽게 옮길 수 있었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각 사체를 유기했다. 이곳저곳이 어딘지 알아내기 위해 수사관은 그녀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늦은 밤에 연고지가 없던 시카고에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닌 기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은 그녀의 신용카드 기록을 역추적하던 중 전동톱과 플라스틱 통을 구매했던 곳과 다른 마트에서 무언가를 또 구매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바퀴 2개짜리 카트였습니다. 흔히 공장이나 창고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카트죠. 훼손한 사체를 유기하기 위해 사용했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정황상 증거들과 DNA 증거를 바탕으로 확실히 재판에 임했던 미라이저 검사였지만 유가족들은 여전히 슬픈 모습을 한 채 재판장에 참여했습니다. 주타샤는 남편의 팔, 다리, 머리를 유기한 장소를 끝까지 자백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시신이 모두 모인 상태에서 장례식을 지내고자 했던 유가족들은 그 바람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이죠. 유가족들 입장에선 정말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배심원단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판사는 1급 살인죄, 사체 유기죄, 사체 손괴죄, 살인 은폐죄로 78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참고로 가석방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남편을 이토록 끔찍하게 살해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본인은 끝까지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직접 들어볼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지인과 가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주타샤는 완벽주의자였다. 하지만 결혼 후 자신이 기대했던 이상과는 많이 다른 현실을 마주하였고 어느 순간부터 다툼이 매우 잦아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완벽해야만 했던 자신의 현실을 방해하는 남편을 살해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계획을 실행하였다. 물론 이것은 추정일 뿐입니다. 진실은 그녀만이 알고 있을 뿐이죠. 주타샤는 지금 현재까지도 남편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결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있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말이 생각나는군요. 그녀의 현재 상황에 딱 맞는 말인 듯 합니다. 이상 쇼킹TV 톰슨이었습니다.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